당시의 세계는 거의 멸망했고 곳곳이 황무지뿐이라 인류는 이동도시에서 살아야 했다. 하지만 위험한 괴물들이 항상 그들을 노리며 공격해왔고 인류 측에는 전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전차를 타고 위험에 뛰어들어 그 괴물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해하지 마라. 이건 메카가 아니다. 거대한 괴물이 알을 낳기 시작하자 이번에 선택된 3명의 전사가 대처하기 위해 뛰어내렸다. 한 명은 밧줄로 뒤에서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은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으며 마지막 한 명은 검으로 베었지만 괴물은 금세 회복해버렸고 팀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다. 하루 종일 고전한 끝에 그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 레이폰을 만나보자. 그는 군사학원에 입학하러 가는 길이다. 여기서 니나를 만난다. 그녀는 한 소대의 대장이지만 대원 한 명이 떠나버려 꽤 화가 나 있었다. 그래도 이번 신입생 중에 대체할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의 팀은 밖을 둘러보고 있었다. 쓸만한 인재들은 다른 과 소속이거나 이미 다른 팀에 스카우트된 후였다. 그녀가 막 한 명을 점 찍었는데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학교에서 가장 약한 팀이 무슨 자격으로 경쟁하려드냐고 비웃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팀을 정했을 때쯤 레이폰이 도착했다. 주간지 기자라는 소녀가 다가와 그의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친구가 다가와 그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신입생이니 기자 행세는 그만하라고 일깨워줬다. 하지만 그건 그녀가 이루고 싶은 꿈이었다. 만난 김에 그녀는 레이폰과 친해지기로 하고 자신을 소개했다. 자신은 미피이고 두 친구는 나키와 메이라고 했다. 셋이 레이폰의 출신을 물어보려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둘 다 무예과 소속이라 경찰도 손을 쓸 수 없었다. 둘이 무기까지 꺼내들자 메이가 운영위원회를 부르러 가려 했다. 하지만 한 녀석이 실수로 기둥을 치는 바람에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레이폰이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구했다. 그 일로 학교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된 그는 학생회장에게 불려갔다. 니나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퇴학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달려갔다. 한편 학생회장은 이미 레이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는 기계실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6년간의 학교 생활이 힘들겠지만 그는 견딜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학생회장은 그를 무예과로 전가시키고 학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레이폰은 거절했지만 학생회장은 이 도시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예과에 그처럼 재능 있는 학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억지로 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잠시 후 니나가 찾아왔다. 그녀는 17소대 소속으로 레이폰을 스카우트하러 온 것이었다. 레이폰은 어리둥절해서 상황 파악이 안 됐다. 버스에서 내릴 때 그녀는 내일 훈련실에서 보자고 했다. 그 후 그는 한 소녀를 만났다. 파이프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소녀였다. 그는 그녀가 아침에 사람을 구해달라고 외쳤던 사람임을 알아봤다. 그녀도 17소대 소속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렸다. 그날 밤 메이는 계속 레이폰 생각에 잠겼다. 두 친구는 그녀의 상사병이 구제불능이라며 놀려댔다. 한편 아까 그 소녀는 우연히 자기 오빠를 보게 되었다. 아침에 싸웠던 두 녀석과 무언가 꾸미는 것을 공교롭게도 그 거대한 괴물과의 전투 꿈을 그가 바로 그 복면 쓴 남자였다. 그는 괴물이 계속해서 회복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동시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파란 머리가 감옥을 만들고 흰 머리는 위에서 막았다. 레이폰은 괴물을 두 동강 냈고 파란 머리가 감옥을 압축했다.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괴물은 회복하려 했었다. 레이폰이 달려들어 완전히 숨통을 끊었다. 예전에 두 도시 간에 깃발 뺏기 시합이 있었다. 니나와 동료 한 명이 적기지에 잠입해 거의 깃발에 닿을 뻔했지만 동료가 그녀를 끌어내렸다. 적이 깃발 근처에 폭탄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그 지체 때문에 니나네 깃발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다짐했다. 다시는 어떤 시합에서도 지지 않겠다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레이폰을 계속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다들 그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가 나타났다. 그가 입을 열려하자 니나가 대원들을 소개했다. 저격수 샤니 기술자 할리 그리고 염동력을 가진 흰머리의 페리였다. 레이폰은 참가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니나는 그에게 대련을 요청했다. 할리가 훈련용 무기를 건네자 그는 어쩔 수 없이 검을 뽑았고 니나는 신입 대원임에도 전혀 봐주지 않았다. 그는 공격을 막아냈고
그녀의 허점을 찌르려다 멈췄다. 그가 꽤 흥미롭다고 생각한 그녀는 비장의 기술을 사용했다. 내력을 밖으로 방출하는 능력이었다. 그녀가 일격을 날리자 레이폰은 막지 못하고 나라가 기절해버렸다. 니나는 레이폰이 약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 공격을 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의무실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깨어났을 때 페리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도 내력이 있지만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내력은 신체 강화형이라 회복이 더 빨랐다. 그는 그녀와 함께 걸으며 그녀는 그가 무예과로 전과된 것이 그녀의 오빠가 그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싸움을 꾸민 짓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왼팔이 더 긴데도 옷이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었으니 분명 무언가 있다고. 그녀는 또한 그가 일부러 니나의 공격을 맞아준 것도 알고 있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 바보인 척하라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처럼 될 거라고. 그녀는 매우 강력한 염동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학생회장이 그녀를 무예과에 억지로 넣었다. 도시를 위해 봉사하도록 말이다. 그녀의 오빠는 교활한 사람이니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면 계속 바보인 척하라고 했다. 그날 밤 그는 청소일을 하러 기계실에 갔다가 우연히 니나를 만났다. 그녀는 그 공격을 맞고도 멀쩡히 일하러 온 그를 보고 놀랐다. 그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를 묻자 그녀는 가출해서 지원금이 없다고 대답했다. 레이폰은 고아라서 돈 때문에 일한다고 했다. 둘은 잠시 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다. 레이폰은 그 도시락이 문 앞에 놓여있던 게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 니나는 광고용일 거라 했지만 사실 그 도시락은 메이가 둔 것이었다. 니나는 직접 만든 차를 레이폰에게 건넸다. 이 도시의 물은 맛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삶이 마치 새장 속에서 평생을 사는 새와 같다고 했다. 그녀는 밖을 자유롭게 떠도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이 학교에 입학했다. 시험을 본 걸 부모님께 들키자 그녀는 집을 뛰쳐나와 무예과에 들어왔다. 그녀는 싸우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마친 둘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내일 있을 소대관 시합 때문에 쉬러 갔다. 그는 이제야 그 사실을 알고 내일 잠도 못 자고 싸우게 생겼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얼굴은 정말 퀭했다. 그녀는 16소대 선배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은 그녀와 팀 전체를 무시했다. 그래서 팀원들은 결심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나중에 군대에서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 심판이 무예과장의 약혼자인 반이며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두 팀은 공격과 수비로 나뉘었다. 반이 시합 시작을 알렸고 전멸하거나 깃발을 빼앗기는 쪽이 패배하게 된다. 16소대는 깃대 주위에 병력을 배치했다. 니나는 자신이 적을 유인하는 미끼가 되기로 했고 레이폰은 적진으로 향했다. 샤니는 지원을 맡았다. 그녀는 혼자서 서너 명의 적을 유인했고 재빨리 한 명을 쓰러뜨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레이폰은 어딘가 어설프게 움직였다 바니 학생회장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이런 것들이 레이폰에게는 애들 장난에 불과하며 그가 실력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팀은 서로 협력하지 않는 문제와 투성이었다. 니나는 혼자 포위됐고 샤니는 적이 아군과 너무 가까워 지원하지 못했다. 페리는 적의 움직임을 분석했지만 너무 느렸다. 그녀는 기습을 당했고 레이폰은 절벽 아래로 나가 떨어졌다. 니나는 또다시 지고 싶지 않았다. 한편 레이폰은 절벽을 기어 올라오며 연습 시합에 왜 저렇게까지 필사적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올라왔을 때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버티면서 뛰어올라 한 명을 쓰러뜨렸지만 적 지휘관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니나를 몰아붙였다. 그녀의 마음의 소리가 페리를 통해 레이폰에게 전해졌고 그는 힘을 발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길을 막는 두 명을 날려버리고 회오리로 적 대장을 공중으로 띄운 뒤 달려들어 마무리했다. 그리고 가볍게 달려가 깃발을 뽑았다 할리가 달려와 그를 칭찬했고 그는 너무 큰 힘을 견디지 못해 무기가 망가진 것을 발견했다. 샤니도 달려와 그가 오랫동안 힘을 숨겨왔다며 칭찬했지만 니나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듯 돌아섰다. 페리는 다가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시합 후 레이폰의 여성 팬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두 소녀는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니나와 샤니는 목욕하러 갔고 할리는 무기에 문제가 생기면 보고해서 수리하라고 했다.
한편 레이폰은 학생회장과 마주쳤다. 그는 레이폰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다. 천검수수자 12명 중 한 명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곳을 떠났고 학생회장에게 빚지고 싶지 않아 기계실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었다. 그가 돈을 밝힌다는 정보는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결코 그가 페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는 일터로 갔다가 니나를 다시 만났고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연습 시합에서 일부러 져준 것에 그녀는 화를 냈다. 그는 고양이 위험으로 가득해 항상 싸우도록 훈련받았지만 위험했기 때문에 늘 싸우는 훈련을 받았지만 그런 사냥 생활이 지겨워져서 고향을 떠났어. 그는 삶을 바꾸고 싶어 이곳에 왔는데 갑자기 기관실 전체가 멈추고 도시 전체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니나는 이 도시의 전자정령을 찾아 달려갔고 한 무리가 정령을 납치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났다. 레이폰을 보자마자 그 청년은 무리 전체를 다른 공간으로 데려가 싸우려 했다. 그는 혼자 싸우려 했지만 니나가 덤벼들었고 그들의 얼굴을 보는 바람에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그 청년은 단숨에 그 무리를 쓸어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정령을 돌려준 뒤 기절시켜 원래 세계로 돌려보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레이폰은 그녀를 찾았고 전자정령도 만났다. 나중에 밝혀지길 니나는 이전에 한 전자정령 납치범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되찾으려 했다. 그가 총을 쏘는 바람에 정령은 도망쳤고 니나는 성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리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떠밀려 아래로 떨어졌고 깨어났을 때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령이 무사하다는 것에 기뻐했다. 갑자기 성체 정령이 나타나 그녀를 도왔고 그 정령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니나를 구했다. 그 이후로 니나는 나약함은 죄악이라고 믿게 되었다. 할리는 니나의 소꿉친구라 그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강해지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작별 인사를 했다. 막 떠나려 할 때 미미와 그녀의 친구에게 붙잡혔다. 목적은 메이가 와서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미미가 레이폰에 대한 기사를 써서 그가 지금 한 일들 때문에 매우 유명해졌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한 일은 정말 놀라웠다. 미미는 심지어 페리를 묶어두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집에 가는 길에 레이폰은 설명했다. 그 새소녀에게 아기는 없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을 바꿔주길 바랐다. 그녀도 그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고 그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더 끔찍한 별명들을 쓰자 어쩔 수 없이 처음 호칭을 받아들였다. 한편 레이폰이 살았던 나라의 여왕은 레이폰이 다른 도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레이폰의 소대는 오늘 페리가 훈련에 나오지 않았고 니나는 여전히 레이폰에게 침묵을 지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후 샤니드는 레이폰에게 시간 있는지 물었고 그와 함께 가자고 했다. 그는 레이폰을 메이드 카페로 데려갔다. 공교롭게도 페리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주문을 묻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샤니드가 계속 웃자 안에 들어간 페리는 화가 나서 냉장고를 찾다. 애초에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샤니드에게 들켜 그의 말을 듣고 여기서 일하게 된 것이다. 샤니드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레이폰을 데리고 숨었다. 두 사람은 맞은편 건물 옥상에 숨어 페리를 지켜봤다. 그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가게 주인은 그녀가 손님들에게 좀 더 감정을 표현하길 원했다. 샤니드는 레이폰에게 지금까지 페리를 웃게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알려줬다. 그녀는 여미 능력자라 머릿속 정보량이 엄청나서 정보가 무심코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감정 표현을 피하기 때문이다.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에 꽤 무감정해 보이지만 워낙 유명해서 그녀가 웃는 사진 한 장은 전 재산의 가치가 있을 정도다. 가게 주인은 페리에게 검은색 메이드복을 입혀 쿨한 메이드 이미지를 입히는 것이 손님을 더 끌었고 효과가 있었다. 그녀는 저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두 남자를 발견했다. 심지어 오빠까지 변장하고 찾아오자 그녀는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학생회장은 시스콤인 것 같았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샤니드를 노려 그의 카메라를 부쉈다. 그녀는 메모리 카드를 달라고 해서 그것마저 부숴버리고 앞으로 레이폰이
샤니드와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가 그녀를 쫓아가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묻자 그녀는 가족에게 증명하고 싶다고 했다. 여미 능력자가 되는 것 외에도 갈 길이 많다는 것을 그 후 식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미미 일행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듣고 그녀는 같이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기사 자료를 얻고 사람들이 떠드는 유령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 구역 전체를 탐험하고 싶어 했다. 새소녀는 페리가 이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해서 계속 탐험했다. 두 친구가 메이가 왜 도시락을 들고 왔는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다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다고 했다. 빈방에 도착하자 미미는 사진을 찍으러 달려갔고 나머지 세 소녀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키는 미미가 기자가 되고 싶어 해서 좀 흥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신은 경찰이 되고 싶어서 이미 지원서를 냈다고 했다. 어떤 생물체가 미미를 주시하다가 그녀에게 붙을 방법을 찾았다. 갑자기 이쪽 친구들이 미미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 세 사람은 그녀의 카메라를 발견했고 갑자기 어두운 구석에서 그 생물체가 촉수를 뻗어 나머지 두 소녀를 끌고 갔다. 반이 달려와 페리를 구해서 데려갔다. 그는 이곳을 조사하러 왔는데 이곳이 예전에 다른 괴수들과 싸우기 위해 괴수를 만들려 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패하고 폐쇄되었다. 그는 이전에 한 번 와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페리는 괴물이 다른 세 명을 잡아갔다고 말했다. 반은 그녀에게 능력을 사용해 그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시도 끝에 세 소녀의 위치를 찾았는데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두 사람은 사람을 구하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괴물과 마주쳤고 반이 싸우기 위해 달려들었다. 페리는 꽃잎을 날려 레이폰과 니나에게 보내 그들을 불렀다. 그때 반은 괴물에게 밀리고 있었다. 그래서 페리가 괴물의 주의를 끌어 도망쳤다. 괴물이 앞을 가로막자 그녀는 머리 위로 바위를 떨어뜨리고 반이 마무리하게 했다. 세 소녀가 구출되자 반은 그들에게 안에 화학 물질을 마셔서 기절했다고 속였다. 레이폰과 니나는 이제 막 도착해서 페리가 무사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반은 회장에게 돌아가 그가 페리의 능력을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지 그녀를 무예과에 넣어 쉽게 감시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해서 어떻게든 스스로를 다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인공 괴물 무리에 관해서는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한편 레이폰은 페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녀는 이제 옅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레이폰이 그 모습을 목격했다. 다음 날 레이폰은 계속해서 훈련하던 옛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훈련 도중 멍하니 있다가 니나에게 지적을 받았다. 훈련이 끝난 후 그녀는 내일 소대 전체가 쉰다고 공지했다. 다른 소대가 시합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 각자 약속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니나는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두지 말라고 그리고 이기기 위해 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가다가 방금 니나의 말 때문에 멍하니 있다가 페리에게 한 대 맞았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메이는 레이폰과 약속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페리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녀의 두 친구가 나타나 메이를 보고는 기회를 잡으라고 부추겼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구체적으로는 페리에게 레이폰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이 휴일이라 좋은 기회였다. 다음날 메이는 약속 장소에 가서 레이폰을 만났고 두 친구는 다른 시합을 보러 가서 바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꽤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그를 이끌지 못하고 그를 따라 그 메이드 카페에 가게 되었다. 평소라면 이곳은 꽤 붐비지만 시합 때문에 이렇게 텅 빈 것 같았다. 니나는 경기장에 도착해서 레이폰이 오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메이와 함께 국수를 다 먹고 호수로 가서 경치를 구경했다. 그녀는 직접 만든 과자 상자를 꺼내 레이폰에게 먹으라고 주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먹었다. 그는 그녀가 제빵사가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와 갈 길이 있다는 것을 부러워했다. 자신은 아직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도시 전체에 진동이 느껴졌고 곤충괴수떼가 땅속에서 기어나와 도시를 향해 맹렬히 공격해왔다. 회장은 모두를 소집했다. 도시는 지상의 괴물만 막을 수 있고 그들은 아마 유충들의 서식구역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아직 땅속에 있을 것이다. 회장은
무기의 모든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니나가 싸우러 가던 길에 레이폰을 만났다. 그는 괴물과의 싸움은 연습 시합과 전혀 다르니 도망치라고 했다. 괴물들은 매우 무섭고 전투 경험이 부족한 그들은 헛되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싸우기 위해 힘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힘을 가졌으면서도 도시와 사람들을 지키러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무예과 학생들과 함께 도시 외곽으로 가서 벌레들을 쏘았지만 일반 총알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니나는 무기를 꺼내야 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너무 단단해서 니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길을 걷던 레이포는 싸워야 할 목표를 찾아냈다. 그는 할리를 찾아가 무기 개조를 부탁했다. 그 후 다시 페리를 찾아가 어미의 위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곳의 모두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때 니나는 유충떼에게 밀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다. 그녀가 유충들에게 잡아먹히기 직전 레이폰이 나타났다. 그는 와이어 형태의 무기를 사용해 수많은 유충을 베어버렸다. 니나에게 물러나 있으라고 하고 혼자 싸우려 했다. 그 후 도시 밖으로 뛰어내려 어미 유충을 찾아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검으로 바꾸고 내력을 사용해 참격의 위력을 높였다. 그는 이제 싸울 목표를 찾았고 어미가 죽자 유충 때도 활동을 멈췄다. 다음날 아침 레이포는 돌아와 니나와 재회했다. 그녀는 그가 밖으로 나간 것이 무모했다고 생각했다. 보호 장비도 없이 그는 지쳐서 그녀 위로 쓰러졌고 며칠 후 니나의 17소대는 또 다른 시합이 있었다. 14소대와의 시합에서 레이폰 덕분에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니나는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냈다. 상대팀이 그녀가 레이폰에게 너무 의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메이는 우연히 레이폰의 편지를 발견했는데 보낸 사람은 리린이었다. 그녀가 읽으려던 참외 두 친구에게 발각되어 숨기려 했지만 결국 빼앗기고 말았다. 그들은 이것이 레이폰의 고향에서 온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은 가장 많은 무예자를 배출하는 곳이었다. 그들은 레이폰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 그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 한편 레이폰은 할리와 함께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할리는 레이폰이 공을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았다. 지난번 오염수 퇴치의 공은 분명 그들의 것이었지만 모든 무예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다. 레이폰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 내버려 두었다. 그 후 그는 권총 2자루를 시험해보러 왔는데 실전에서 저격수 역할이 전투나 결투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근거리 총을 쓰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봤다. 레이폰은 샤니드가 있었던 소대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1년 전에 떠났다고 했다. 그때 메이는 편지를 돌려주러 왔지만 부끄러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잠시 서성이다. 하지만 그녀는 레이폰에게 편지를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여기서 소대가 무슨 훈련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니나가 와서 자유훈련 시간이며 이제 해산이라고 알렸다. 돌아가는 길에 레이폰은 페리와 함께였는데 그가 이상하게 여기자 그녀는 그가 편지 일을 알아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니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다. 페리는 니나에게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오빠가 중요한 일로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레이폰을 집으로 초대했다. 집에 도착하자 페리는 요리를 하러 갔고 레이폰은 불안한 마음에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를 도와 요리를 했다. 그와 다른 아이들은 모두 고아원에서 요리를 배웠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다른 많은 여자아이들과 분명 함께 요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차려다가 그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만두었다. 식사 중에 학생회장이 레이폰을 칭찬하자 페리가 또 그의 발을 밟았다. 식사가 끝나자 회장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경찰서장이 자신에게 걱정스러운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새 친구는 여전히 편지를 찾고 있었고 나르키는 메이를 도와 직접 레이폰에게 말하기로 했다. 그녀 역시 그에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회장은 그들이 곧 마주칠 것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도시가 지나가는 경로 위였다. 그는 이것이 오염수의 고치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곧 싸워야 할 것 같았다. 페리는 오빠가 또 레이폰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그가 간청하고 있었다.
그는 이 도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오염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집에 돌아온 그는 그 고치가 그것을 만든 오염수가 성체이며 번식기를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떠올렸다. 만약 고치가 부화하면 큰 위험이 될 것이었다. 기숙사로 돌아오자 그는 나르키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온 소포가 없었냐고 물었지만 그는 없다고 했다. 그녀가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도시경찰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고위경찰관이 그녀가 레이폰과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임시경찰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했다. 다음 날 아침 메이가 페리를 찾아와 우물쭈물하자 그녀는 편지 때문이라면 레이폰에게 전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훈련을 하고 있었고 니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를 넘지 못했다. 탈의실로 돌아온 페리는 몰래 레이폰의 배낭 밑에 편지를 두고 떠났다. 소대원들이 막 들어와 레이폰이 훈련을 시작하려 하자 니나는 그에게 쉬라고 했다. 그는 편지를 눈치채지 못한 채 배낭을 챙겨 돌아갔고 편지는 다시 니나의 손에 들어갔다. 그날 오후 레이폰은 경찰서로 갔다. 반장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나르키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이었다. 그 후 그는 현장으로 안내되었다. 이 도시를 정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자 몇 명을 잡기 위해서였다. 나르키는 레이폰에게 이렇게 많은 일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는 단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돕고 싶을 뿐이었다. 그 후 범인들은 탈출하기 위해 폭탄을 터뜨렸다. 하지만 레이폰이 뛰어내려 그들을 덮쳤다. 그 후 반장에게 감사를 받았고 그 죄수들은 추방될 것이었다. 그리고 반장은 이 칩들을 팔 것이라고 했다. 어차피 돌려줄 수도 없으니 도시를 부유하게 만드는 셈치라고 했다. 나르키는 이를 잘 해냈고 곧 채용 통지서가 갈 것이었다. 그 후 그녀는 레이폰과 반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의 칩 판매 행위를 의심했지만 그는 반장이 솔직한 사람이라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전자정령이 또 몰래 니나를 만나러 왔다. 정령은 그녀가 들고 있는 편지를 보고 장난을 쳤다. 그녀는 정령에게 자신이 더 강해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레이폰에게 편지를 돌려주기 위해 남자 기숙사로 갔다. 어젯밤 그가 예고 없이 일을 쉬었기 때문이다. 그 후 할리가 그를 훈련실로 불렀다. 그는 레이폰을 위해 더 크고 새로운 검을 만들어 주었다. 그 검은 그가 가진 엄청난 경을 견딜 수 있었다. 그가 몇 번 휘두르자 사방에 바람이 불었고 막 머리를 손질한 페리는 머리가 헝클어졌다. 그 후 할리는 교실로 돌아갔고 도시 전체가 곧 마주할 오염수 사건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었다. 샤니드는 눈치채고 할리에게서 정보를 캐내려 했지만 그는 입이 무거웠다. 그 후 레이폰은 페리에게 발을 바렸는데 그가 일부러 이 일을 맡아 그녀의 오빠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시민을 보호하는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 후 그는 훈련하러 갔다. 나르키와 대련을 했다. 그녀는 이제 왜 아무도 그와 훈련하려 하지 않는지 이해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손을 떼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깜짝 놀라 사과했고 그녀는 자신의 가슴이 너무 작아서 느끼지도 못했나 생각했다. 둘 다 니나가 꽤 진지하게 틈없이 훈련하는 것을 보았다. 나르키는 니나가 한밤중에 어딘가로 가는 것을 몇 번 본 기억이 났다. 그날 밤 그와 세 소녀는 기차역에서 니나가 아직 집에 가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네 사람은 다음 기차를 타고 따라갔고 니나가 도시 외곽으로 나가 계속 훈련하는 것을 발견했다. 모두 그녀가 자신을 지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르키는 니나가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녀가 레이폰과 함께 일할 때처럼 그가 너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고 심지어 그를 질투하게 만들었다. 무예과에서는 누구나 강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니나 같은 소대장은 자리를 지키려면 정말 강해야 했다. 갑자기 그녀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일행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다. 그 후 의사는 침술로 경락을 뚫어주며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 후 레이폰과 할리는 페리를 만났고 그녀는 오늘 아침 정찰대가 가져온 것을 보여주었다.
니나는 이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쓰러졌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겼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했다. 그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대 전체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그녀가 아직 불필요한 동작이 많아 경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신은 팀워크에 서투르니 자신과 소대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최강의 소대가 되자고 했다. 그날 오후 그는 길을 나섰다. 저녁이 되자 그는 오염수의 고치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아직 부화하지 않았지만 만약 부화한다면 완전히 성체가 될 것이었다. 그는 부화하기 전에 파괴하려 했지만 갑자기 고치가 갈라졌다. 그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일부러 여기서 기다린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할리와 페리가 레이폰과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한편 그는 오염수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너무 단단해서 베어낼 수 없었다. 한참을 고전한 끝에 겨우 날개 하나를 잘라냈다. 페리는 도시가 이미 방향을 바꿨으니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이 녀석은 날 수 있어서 곧 따라잡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것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싸우기로 했다. 껍질을 베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바위산에 부딪혀 힘이 다하고 말았다. 바로 그때 니나와 샤니드가 도착했다. 둘은 그를 데려갈 수 있었지만 그는 오염수의 약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싶어 했다. 일행은 그를 돕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것을 유인할 장소를 찾아야 했다. 페리가 근처에 협곡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일행은 그곳에 함정을 설치하러 갔다. 샤니드는 계속 총을 쏘아 그것을 유인했다. 차가 협곡을 지나는 순간 오염수는 아래로 떨어졌고 샤니드는 폭탄을 쏘아 바위로 그것을 덮었다. 니나가 아래에서 그것을 바위 쪽으로 유인했고 레이폰이 뛰어내려 머리를 찔러 끝장냈다. 페리는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쓰러졌고 할리가 그녀를 부축했다. 레이폰 일행은 차가 고장나서 아직 돌아갈 수 없었다. 레이폰은 니나가 팀의 협력을 도왔으니 계속 소대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세 사람은 도시 전체에 마중을 받고 함께 돌아왔다. 그때 레이폰에게 편지를 보냈던 친구 리린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에게서 답장을 받았다. 바로 그때 레이폰과 싸웠던 백발의 남자가 나타나 리린에게 장난을 걸었다. 잠시 후 그는 푸른 머리의 남자에게 지붕 위로 순간이동 당했다. 그녀는 둘 다 청검수수자인 사바리스와 린텐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편 레이폰과 소대원들은 또다시 연습 시합을 가졌다. 다행히 이제 모두가 서로 잘 협력했지만 회장은 그들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바리스의 동생이었고 둘은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는 레이폰에게 온갖 도발을 던졌지만 그는 모두 피했다. 갑자기 그의 팀원 중 한 명이 나타났다. 이 아이는 샨테로 원래 깃발을 지켜야 했지만 이쪽으로 달려왔다. 그 소녀는 레이폰만 쓰러뜨리면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술을 써서 환영을 만들었지만 둘 다 진짜를 간파하고 공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팀의 깃발은 이미 니나가 빼앗은 뒤였다. 레이폰은 존중하는 척했지만 어쨌든 같은 고향 사람이었기에 예동원하는 여전했다. 그날 밤 레이폰 일행과 3명의 여사친은 파티에 가서 어쨌든 같은 고향 출신이지만 오래된 원한은 여전했다. 그날 밤 레이폰 일행과 세 여자아이는 파티를 하러 갔다. 승리를 축하했다. 산이는 권총으로 근접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팀의 전술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했다. 파티에서 생각에 잠긴 듯했다. 메이셰는 기회를 틈타 다가가고 싶었지만 너무 소심해서 그러지 못했다. 페리는 밖에서 바람을, 파티에서도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메이는 이 틈을 타다가가고 싶었지만 소심해서 그러지 못했다. 발리는 밖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바람을 쐬다 루크와 산테를 마주쳤다 철없는 산테는 17소대는 전부 겁쟁이라고 생각했고 페니는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녀는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레이폰은 일터에서 미나와 재회했고 그녀는 즐거워 보였다.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막 떠올렸던 것이다. 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광산의 통제권을 두고 말이다. 그때 그녀는 거의 이길 뻔했지만 동료와 협력하지 않아서 패배하고 말았다. 상대가 함께 승리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건 청검수수자가 그 정도로 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쉽게 기습당할 리가 없다.
한편 니나는 승리가 무의미하다는 레이폰의 생각에 대해 알고 싶어 했지만 그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다. 다른 도시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곳은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다. 두 팀으로 나뉘어 레이폰이 페리와 함께 먼저 들어가서 확인했다. 그때 두 사람이 따라 들어오자 페리는 생명 반응이 없고 공기는 숨쉴만하다고 알렸다. 도시에 들어서자 그곳은 파괴되어 괴물 시체로 가득했지만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일행은 피난처 몇 군데를 찾아보았다. 니나는 깨달았다. 이곳이 2년 전 그들과 싸웠던 도시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싸울 에너지 광산이 있지 않았나? 레이폰은 승리가 의미 없다고 말한 이유를 밝혔다. 아무리 풍부한 광물이 있어도 레이폰은 승리가 의미 없다고 한 이유가 아무리 광물 자원이 풍부해도 소용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레이폰에게 승리란 무엇인지. 그는 그저 괴물을 죽이고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했다. 갑자기 괴물 시체가 떨어져서 그는 그녀를 데리고 피했다. 그때 루켄스와 샨테가 나타나 그가 바로 그런 놈이라고 했다. 그 승리를 쫓아 살아가면서도 천검수수자라는 칭호를 더럽힌 놈이라고. 그가 칭호를 더럽힌 이유는 그가 돈을 벌기 위해 지하 투기장에 참가하여 천검수수자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다시 리린의 시점으로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여전히 즐겁게 살고 있었다. 자신이 표적이 된 것을. 그녀는 여전히 레이폰을 믿고 그가 천검수수자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길 기다렸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신과 레이폰을 키워준 양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리리는 그 일 때문에 일을 그만뒀고 레이폰의 일 때문에 양아버지도 그 때문에 고아원을 떠났다. 갑자기 양아버지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검을 뽑았지만 그가 감지한 자는 꽤 빠르게 지나갔다. 그 자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다시 다른 쪽 시점, 루켄스가 니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꽤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 자는 인간 같기도 하고 인간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한편 루크는 미나를 찾아갔고 그녀는 레이폰이 그의 존경하는 상관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단지 그 사람이 그가 지하 투기장에 참가한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레이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관실로 가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의 시체도 보이지 않아 행방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니나가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러 갔다. 한편 고향에서는 사바리스와 린텐스는 시체 한 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둘이 쫓던 자는 바로 전직 천검수수자였지만 자바와 린텐은 또 다른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들이 쫓던 자는 바로 과거검성 부대에 속했던 자였다. 하지만 그 자는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가 리린을 감싸주자 갑자기 리린이 달려나갔다. 그녀는 자신과 그녀에게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가 릴린을 감싸주자 갑자기 릴린이 달려가 버렸다. 그녀는 그날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레이폰의 행동을 추궁하자 그는 경기장에 참가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돈이 필요했다. 고아원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루크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투기장에서 레이폰에게 팔 한쪽을 잘린 자였다. 그는 괴물이 되었고 여전히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양아버지는 그와 싸우려 했지만 그가 포효하자 그는 리린을 막아서야 했다. 그 공격 이후 그도 쓰러졌지만 놀라가 신수를 보내 그자를 쫓아냈다. 그녀는 리린도 잠들게 하고 그자를 쫓도록 사람을 보냈지만 이미 사바리스의 그물에 걸려 있었다. 그는 그를 꽉 조이니 그가 레이폰을 꽤나 증오하는 것 같았다. 사바리스는 그를 잠시 가지고 놀다가 끝내버렸다. 즉시 그때 루켄스는 캠프에서 수상한 자 몇 명을 발견했다. 갑자기 샨테가 달려와 그를 공격했고 몇몇 소녀들이 이성을 잃었다. 그 아이는 이성을 잃었지만 잠시 싸우더니 스스로 뛰어올라 벽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다. 한편 레이폰에게 돌아온 페리는 뭔가를 잘못했을지도 모른다고만 했다. 갑자기 니나가 찾아와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으니 어쩌면 둘은 같은 팀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페리는 도시 안에 어떤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명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루켄스가 확인하러 가고 싶어 했지만
레이폰은 위험한 돌연변이 생물일까봐 두려워 맑고 페리에게 여미를 사용해 그래서 루크가 확인하러 가려 했지만 레이폰은 위험한 돌연변이 생물일까봐 막고는 페니에게 염감을 쓰라고 했다. 아래에서 페리는 계속 샨테에게 놀림을 받아서 그녀를 보란듯이 레이폰에게 업히고 싶어 했다. 그 후 레이폰에게 니나와 다시 아래에 있는 동안 페리는 계속 샨테에게 놀림을 당해서 그녀에게 갚아주려고 레이폰에게 업어달라고 했다. 그 후 레이폰에게 물었다. 니나와 다시 얘기했냐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럴 수 없었다. 니나의 말이 전부 사실이고 자신의 죄명도 진짜였기 때문이다. 그를 협박했던 자를 떠올렸다. 그놈이 바로 그에게 천검을 넘기라고 협박했던 자였고 루켄스가 존경하던 자였다. 그때 리리는 아까 아버지를 공격했던 자가 예전에 레이폰에게 도전했던 자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그때 그 이야기를 페리에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가 추방된 이유는 여왕이 백성들이 능력자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쫓겨난 것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지 능력자는 그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추방된 것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그 생명 반응이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레이폰이 먼저 갔고 다른 3명도 따라갔으며 페리와 샨테는 남았다. 아래로 내려간 그 생명 신호가 아래에 있었기에 레이폰이 앞장섰다. 다른 3명도 따라갔고 페리와 샨테를 남겨두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 그는 검이 되어 그를 섬기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그는 기백을 뿜어내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계속 나아가려 다가가 그에게 일격을 가했다. 다른 사람들이 내려오자 그는 사라졌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고 다시 페리에게 연락했지만 갑자기 그녀와 연락이 끊겼다. 그래서 그들은 샨테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의심했다. 루켄스가 먼저 달려 올라갔고 레이폰도 떠나면서 니나와 샤니드에게는 지상으로 올라가고 자신은 페리를 구하러 가겠다고 했다. 그는 연료실에 도착했고 거기서 샨테에게 기습을 당했지만 그는 쉽게 피하고 이곳에 불이 붙으면 모두 죽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덤벼들었다. 기습했지만 그는 가볍게 피하며 이곳에 불이 붙으면 다 죽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그녀의 창이 튕겨나가 연료통에 밝혔다. 그녀는 레이폰의 상대가 되지 않았기에 루크도 충고했다. 그만두라고 말이다. 그녀는 단지 루크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가 레이폰과 싸운 뒤로 더는 웃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켄스가 구해주어 샤니드와 함께 먼저 지상으로 올라왔다. 한편 니나는 다시 아래로 돌아갔고 스쳐 지나가는 4개의 보라색 그림자를 발견했다. 레이폰은 길을 사용해 임시로 루켄스와 샨테를 살려두었다. 그는 여전히 레이폰을 증오했기에 이 화근을 없애고 싶다면 지금 손을 쓰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를 구해서 지상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하지만 줄을 타는 도중에 샨테가 떨어졌고 다행히 니나가 와서 구해줬다. 운 좋게 니나가 구해주었다. 그 후 레이폰도 그녀를 끌어올려 주었고 그녀는 여전히 네가 싫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며칠 후 페리도 쉬는 날이라 남매가 정을 다질 기회였다. 우연히도 니나도 여기 있었고 몇 초 후 3명의 남자도 도착했다. 모두 수영할 계획이었고 그녀가 여기 있을 줄 알아서 따로 부를 필요가 없었다. 학생회장은 니나에게 페리의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튜브를 가지러 갔고 수영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서 싫다고 했다. 3명의 여사친도 니나에게 페리가 수영을 배우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수영 배우는 건 의미 없다며 싫어했다. 새 친구도 이곳으로 찾아왔고 미미는 신문에 쓸만한 좋은 사진을 찍을 겸 메이와 레이폰의 사이를 진전시켜주려고 했다. 경쟁하기 위해 수영을 배우기로 했다. 수영을 연습하면서 페리는 계속 레이폰 쪽을 신경 썼다. 그녀는 니나에게 얼굴을 물에 담그는 연습을 하고 있었지만 니나도 레이폰 쪽을 신경 쓰느라 페리를 내버려둬서 물에 빠지고 말았다.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페리는 니나를 자기를 거의 익사시킬 뻔했다고 꾸짖었다. 레이폰이 막 돌아오자 샤니드가 아침 내내 여자랑 놀았다고 놀려서 페리에게 걷어차였다. 그녀는 하마터면 익사할 뻔했다. 막 돌아온 레이폰은 아침 내내 여자랑 놀다 왔다며 산니에게 놀림을 당했고 페니에게 걷어차였다. 회장은 자기 여동생을 다른 놈에게 빼앗길 것 같자 째려보며
꽤나 화가 났다. 그 후 미나와 페리는 짐을 맡기러 갔고 밤이 되자 온천에 갔다 페리는 갑자기 모두가 수상하게 이곳에 몰려왔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다. 특히 샤니는 웬만해선 모두와 함께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니나는 그가 여자를 구경하러 왔다고 핑계를 댔고 니나는 일단 믿었다. 그 후 페리도 갑자기 쓰러져서 니나가 방으로 데려다 줬다. 옆방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을 들었다. 꿈이라고 생각했다. 오빠가 그 시간에 니나와 회의를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때 페리에게 수영하러 가자고 권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곤란해질 것이다. 하이리키는 니나가 말을 더 하기 전에 입을 막았다. 레이폰도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샤니는 레이폰이 페리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그녀가 포기했다. 회장은 다시 한번 미미 일행 쪽을 째려봤다 막 도착해서 그들을 보자. 오늘은 한 발 늦었다. 수영하는 동안 니나는 계속 골똘히 쳐다봤다. 레이폰은 페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손을 놓으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은 수영을 못해서 계속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장은 볼수록 화가 치밀었고 그는 이제 매우 열이 받았다. 페리와 헤어지자마자 두 여학생이 와서 레이폰을 회장에게 불렀다. 그도 무슨 일인지 보려고 따라갔다가 두 여학생에게 대피소에 갇혔다. 그 안에는 회장이 있었다. 그는 레이폰이 페리와 무슨 관계인지 알고 싶어 했다. 레이폰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하자 그는 레이폰이 막 입학했을 때 그를 군평가에 억지로 넣기 위해 자신이 했던 일들을 자백했다 하지만 레이폰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이제서야 그걸 자백했을 뿐이다. 그는 레이폰이 페리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 온천은 강도떼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래서 페리는 꼼짝없이 앉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그 후 경찰이 와서 그들은 이전에 레이폰이 경찰을 도울 때 잡혔던 무리의 동료라고 밝혔다. 페리는 능력으로 무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찾았다. 하지만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들켜버려서 어쩔 수 없이 니나에게 빨리 가져오라고 알려줬다. 샤니도 나타나 도왔고 세 사람은 그렇게 강도들을 처리했다. 강도들이 잡혀갈 때 샤니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회장이 그들과 거래를 했기 때문이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대신 페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우러 온 것이었다. 페리가 긴장할수록 그녀의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레이폰만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는 거짓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레이폰과 회장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했고 페리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찾으러 갔다. 그때 회장은 레이폰이 자기 매제가 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페리가 문을 부수고 나타났다. 그는 해명하려 했지만 페리는 필요 없다며 가볍게 한 대 쥐어박았다. 며칠 후 회장과 반은 도시의 연료 보급 과정을 감독하러 갔고 두 사람은 저쪽에 있는 10소대장 딘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 사람이 본 적 없는 차가 있었다. 다음 날 17소대는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사신경 훈련이었다. 공이 마구잡이로 날아오고 공에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이 저녁을 사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니나가 돈을 내게 되었다. 일행은 딘과 마주쳤고 그는 전 멤버였던 샤니에게 인사하러 왔다. 딘은 샤니가 팀을 떠난 후 10소대가 훨씬 더 단결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 있을 두 팀의 경기에서 샤니를 박살내겠다고 했다. 돌아가는 길에 페리는 샤니가 작년부터 10소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10소대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다. 그가 떠난 이유는 아마 개인적인 사정 때문일 것이다. 기숙사에 돌아오자 나키가 레이폰을 찾아와 부탁했다. 페리는 화가 나서 가로등 기둥을 걷어찼다. 레이폰은 나키를 따라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흥분제를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도시대항 시합이 있어서 부정행위를 위해 이런 물건이 유입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샤니는 돌아가던 중 예전 소대에 있던 여자를 보고 뒤를 쫓았다. 그때 레이폰은 경찰에게 안에 위험한 자가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갑자기 그는 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놈이 문으로 돌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문이 폭발하고 안에 있던 놈이 카타나를 들고 뛰쳐나왔다. 레이폰은 어쩔 수 없이 뒤를 쫓았고 니나도 큰 소리를 들었다. 레이폰이 샤니가 있는 곳을 지나쳐 쫓아가자 그도 눈치챘다. 시에나가 뒤를 쫓았지만 그녀는
누군가에게 길을 가로막혔다. 그녀는 이자와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도망쳤다. 한편 레이포는 그놈을 한참 쫓아가자 그놈이 드디어 뒤돌아서서 덤볐다. 그는 레이폰이 자신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검성의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복면을 벗고 자신을 하이아라고 소개했다. 그는 레이폰의 고향에서 악명 높은 용병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약을 파는 무리를 이용해 이곳에 왔을 뿐 주된 목적은 정령전을 추방하기 위해서였다. 레이폰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니 검성이 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다. 그의 스승과 레이폰의 스승은 친구 사이였기에 두 사람의 검술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진심으로 싸우지 않으면 자신은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모두 잡힌 것을 보았다. 옛 소대원이었던 시에나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그가 여기서 뭘 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는 그저 그녀처럼 순찰하다 강도를 만나 상황을 보러 왔고 필요하면 도울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샤니가 팀을 떠난 이유와 옛 맹세를 잊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잊지 않았고 단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사람은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잃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때 레이포는 검이 부러져서 주먹으로 바꿔 하이아를 멀리 날려버리고 기공탄까지 날렸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동료의 어무를 받으며 후퇴했다. 그 후 니나도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 사이 루크와 산테는 집안에서 두 용병과 마주쳤다. 다음날 아침 차와 리리는 여왕을 만나게 되었다. 차는 여왕이 치료를 도와준 것에 감사했지만 그녀는 그의 공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여왕은 리린이 레이폰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것을 알고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다. 그가 잘 지낸다는 말을 듣자 리린은 레이폰이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당연히 그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레이폰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가 문제였다. 그녀는 차와 동문이었던 친구가 용병단에 들어가 괴수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하이아는 그와 협력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건 정령전과 관련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레이포는 할리에게 검을 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렇게 부러진 검은 수리가 불가능하고 새로 만들어야 했다. 할리는 새 무기를 기다리는 동안 쓰라며 하나를 줬지만 그는 카타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할리는 그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억누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할리는 그에게 힘이 왜 있는지 물었다. 그는 걸으면서 생각에 잠겨 니나가 온 것도 몰랐다.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하자 그는 계속 피하며 도망쳤다. 그녀가 계속 쫓아가며 물었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나키가 달려와 불렀다. 레이폰에게 자신의 지휘관이 전할 말이 있다고 했다. 우선 도와줘서 고맙다는 것이었다. 니나는 나키와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선뜻 알려주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나키는 니나가 돕겠다고 동의하면 말해주겠다고 했다. 그 후 나키는 이 학원 안에 약물 거래를 돕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 후 레이포는 필립을 찾아가 경찰을 도와야 해서 훈련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녀의 발차기를 피하려고 다리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몸을 돌려 기둥을 찾다 갑자기 용병 듀오가 그녀를 찾아왔고 몇 초 후 회장도 도착했다. 그녀는 오빠에게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한편 레이포는 딘을 감시해야 했다. 나키가 딘과 10소대가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와 니나에게 조사를 부탁했다. 그날 오후 그는 딘을 미행했다. 그와 동료들은 한 골목에서 헤어졌다. 그리고 그 후 딘도 헤어졌다. 증상이 나타나 약을 꺼내려 할 때 니나가 찾아와 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약을 끊으라고 말했다. 들킨 것을 안 그는 이 도시를 지키고 싶다면 최강의 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샤니를 팀에서 빼갔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서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샤니에게 혼자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레이포는 어제 들은 일을 나키에게 숨겼다. 하지만 리나가 와서 사실대로 말했다. 그녀는 딘이 약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1년 전 샤니와 딘, 그리고 시나는 10소대의 새 기둥으로 다른 모든 팀을 압도했다. 하지만 샤니가 중간에 떠나면서 팀은 충격에 빠졌다. 딘에게 아무리 맞아도 샤니는 한 번도 반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샤니를 찾아가 함께 팀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녀가 샤니를 팀으로 끌어들였다고 오해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17소대는 10소대를 능가할 정도로 강해졌기에 딘이 걱정되어 약을 쓴 것이다. 나키가 돌아가자 샤니가 찾아왔다. 그는 그들이 딘의 꼬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듣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10소대의 실력을 그가 잘 알기 때문이다. 훈련이 끝난 후 샤니는 제안을 하나 했다. 바로 지금 딘을 빼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이 드러나면 관련된 학생들은 퇴학당할 수 있고 군평과장도 해고될 것이다. 그러면 도시의 군사력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그는 도와줄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곧 있을 10소대와 17소대의 시합에서 그는 그들이 10소대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고 해산시킬 겁니다. 10소대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걸 알지만 군사부대가 아니게 되더라도 도시를 해치는 것보단 한 소대를 잃는 게 낫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할 사람은 레이폰입니다. 이에이가 들어와 레이폰이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둘이 배운 검술은 상대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타나를 쥐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둘이 싸우려 하자 회장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이는 자신은 그 폐허가 된 도시의 전자정령을 추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레이폰이 만났던 염소였습니다. 그 후 그룹은 해산했고 나키는 갑자기 조사가 취소된 것에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시합 당일 샤니는 옛 소대의 군복을 입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그는 시에나를 보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하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10소대에 들어왔을 때 모두 당시 소대장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다들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했지만 지난 도시 대항전에서 패배하자 소대장은 마음 아파하며 자신들은 도시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은 군을 떠나 딘에게 소대를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세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샤니는 계속 망가뜨리려 했고 나머지 둘은 부질없이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니나와 레이포는 사정을 이해하고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딘은 17소대의 함정을 파괴했습니다. 니나는 딘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레이더를 보고 17소대 전원이 근처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깃발 근처에 말입니다. 즉시 시에나와 나머지 대원들은 분리되었습니다. 시에나는 딘과 마주쳤고 그는 쌍권총을 난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에나의 공격에 튕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가리기 위해 땅에 총을 쐈지만 시에나는 그의 움직임을 읽고 딘의 위치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양측은 기술을 교환했고 샤니의 총 한 자루가 날아갔습니다. 샤니는 맹세를 어겼다며 시에나를 비난했지만 그녀는 맹세를 깬 건 바로 그라고 반박했습니다. 샤니는 세 사람 모두 그 맹세를 속박으로만 여겼을 뿐 아무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샤니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에 자신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딘은 레이폰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 번의 공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날려버리고는 뛰어올라 딘에게 수많은 투척 무기를 던졌습니다. 그는 딘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의 내력맥이 끊어질 거라고 하지만 딘은 그가 자신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노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레이포는 그의 노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딘의 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염소 정령이 그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페리의 임무는 전자정령이 나타나면 이에이에게 연락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며 딘과 정령을 모두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딘이 레이폰을 공격하려는 순간 이에이가 그를 묶었습니다. 레이폰은 그가 딘을 고향으로 데려가 뭘 할 건지 알고 싶었지만 그는 추방자 신세인 레이폰은 알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니나가 달려와 그가 딘을 데려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레이폰은 그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니나는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에게 정령을 분리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려면 그가 왜 정령에 씌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정령이 도시에 들어와 이곳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도 딘이 레이폰에게 패배했을 때 딘의 그 욕망 또한 커졌기 때문에 그가 선택된 것입니다.
둘을 분리하려면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샤니와 시에나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둘은 그를 뒤쫓았지만 레이폰과 이에이는 이미 서로에게 달려들었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레이폰은 뺨에 찰과상을 입었고 이에이는 검이 부러지며 쓰러졌습니다. 샤니는 이에이의 궁수 소녀에게 공격받았지만 그녀는 시에나를 노렸고 샤니에게 격추당했습니다. 그녀는 니나의 도움을 받고 딘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소대를 떠나 딘의 의지를 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전자정령도 떠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성공했습니다. 며칠 후 니나는 다음 상대와 싸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반의 소대였고 이길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소대 전원을 데리고 훈련을 갈 것이며 이번에는 회장이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페리는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방과 회장은 이야기를 나눴고 회장은 그들이 상상 이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7소대는 교회 지역에 도착해 미피의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신문부가 이번 여행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친구는 훈련과 요리를 돕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페리는 물론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메이는 레이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어키를 돕는 레이폰과 메이는 즐겁게 함께 일했고 밖에서 보던 페리는 언짢아 했습니다. 니나도 와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둘이 만든 음식은 레이폰이 예전에 그녀에게 맛보여준 음식과 비슷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메이는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둘은 상황을 파악했고 레이폰은 니나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미피와 나키는 레이폰이 꽤 많은 여자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서 둘은 메이가 경쟁력이 없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레이폰은 자신이 무심했다는 걸 깨닫고 사과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새 친구는 방으로 돌아가 레이폰의 과거를 파헤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는 그를 더 이해하기 위해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는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페리는 우연히 어딘가로 가는 레이폰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리로 가서 메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앞으로 그녀가 만든 음식을 더 존중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녀도 그의 과거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방당한 것은 사람들이 청검수수자에 대해 안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왕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 같은 사람을 무서워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전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 둘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레이폰은 검을 꺼내 탈출로를 열었지만 메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레이폰은 그녀를 보호하다가 닫혀 있었습니다. 페리가 둘을 발견했고 구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레이폰은 안심하며 쓰러졌습니다. 다시 여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갈리안을 만났고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리린을 만나러 갔고 리린이 레이폰을 찾기 위해 도시를 떠날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리린을 따라가 상황을 물으며 도시를 떠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착하더라도 수많은 괴수들과 마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레이폰이 괜찮을 거라 믿으니 리린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할리가 문병을 와서 그가 수술을 받아야 해서 다음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나는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친 것을 보고 매우 걱정했고 포기할 생각까지 했지만 그녀는 레이폰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샤니는 시에나를 찾아가 경기에서 레이폰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직 세 사람의 맹세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레이폰은 병원에서 미피와 나키를 만났습니다. 둘은 시에나가 임시로 소대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대체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 때문에 소대가 기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메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친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그에게
부상에만 신경 쓰고 메이 일은 자기들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그는 회장이 다시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쪽 측면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했습니다. 한편 레이포는 퇴원해서 기차로 가던 중 우연히 메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페리 흔적이 니나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샤니와 시에나 쪽에 아무도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레이포는 메이와 함께 있었고 그녀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사고였다고 생각했기에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차가 교회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가 또 싸우러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계속해서 그에게 구조되기만 하는데 그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한편 니나는 여전히 혼자 잘 버티고 있었지만 반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미끼가 된 것은 다소 위험한 일이라며 자신이 직접 여기서 그녀를 쓰러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이포는 다시 한번 메이가 만든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니나 쪽으로 돌아와서 그녀는 반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그녀의 공격을 예측했기에 반이 승리를 거두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니나가 패배했기 때문에 반의 소대가 공식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레이포는 회장을 만나러 갔고 그는 이곳에 전자정령이 폭주하고 있으며 스스로 괴수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A도 이번에는 레이폰과 협력할 것입니다. 그 염소 정령이 이 도시의 전자정령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측은 이 도시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했습니다. EA는 레이폰에게 자신의 새로운 동료인 바르메린을 소개했습니다. 이 청년은 괴수의 냄새를 맡는 능력이 있지만 도시 밖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몸은 망가졌지만 여전히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포는 한 가지 조건으로 참여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시에나는 어이없는 패배에 분해했습니다. 니나는 자신이 레이폰에게 너무 의존한 나머지 스스로를 과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소대원들은 회장의 사람으로부터 레이폰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리리는 아버지에게 돌아갔고 그는 그녀가 레이폰을 찾으러 갈 것을 알고 그녀에게 레이폰에게 전해줄 무기를 주었습니다. 기관실로 가서 전자정령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회장과 연락이 닿았고 그 역시 레이폰이 수술을 받자마자 전투에 내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 외에는 싸울 사람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괴수와의 전투 경험은 너보다 많아. 원한다면 지원하러 올 수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러 보냈어. 레이폰을 지원하러 보냈고 자신은 기관실을 확인하러 갔지. 한편 레이폰은 밖으로 나가 총 12마리의 괴수가 있는 걸 확인했어. EA와 그의 그룹은 고용된 대로 절반만 상대할 거야. 레이폰은 나머지 절반을 혼자서 처리해야 했고 그들은 오직 괴수들이 막 깨어났을 때만 공격할 수 있었어. 그때 껍질이 더 부드럽거든. 다른 그룹도 레이폰을 도우러 오고 있었어. 시에나가 이 일에 참여하고 그 후에 17소대 남을지 떠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려 했어. 한편 리나는 기관실에 도착했지. 정령을 찾던 그녀는 에너지실을 발견하고 열어보려다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어. 그녀는 맨 아래까지 떨어져서 이곳에 갇혀있는 전자정령을 마주쳤어. 그 염소도 나타났는데 니나 역시 도시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챘지. 자신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어. 그래도 시험해보고 싶었는지 그녀의 정신을 차지하려고 달려들었어. 페니는 안심이 안 돼서 오빠에게 확인해보라고 연락했어. 한편 릴리는 사바를 경호원으로 데리고 길을 떠났지. 그는 자신이 비밀 임무가 있어서 동행한다고 속였는데 그 임무는 바로 릴린을 따라다니며 보호하는 거였어. 전자정령이 추방된 건 부차적인 문제였지. 다음날 아침 바이모는 여마로 레이폰에게 연락했어. 그는 EA가 항상 레이폰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지. 레이폰을 말이야. 추방된 정령을 여왕이 어떻게 할 건지 알고 싶었지만 그는 모른다고 했어. 펠리가 통신에 끼어들었는데 바이모는 자신에게 아무 영향 없이 통신 채널에 개입하는 그녀를 보고 제법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펠리에게 와서 전투를 기록하되 개입은 하지 말라고 했어.
니나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펠리 일행이 막 도착하려 할 때 괴수들이 깨어날 기미를 보이자 이에이가 일어났어. 이에이는 진영을 배치했고 괴수가 깨어나는 순간 펠리 일행도 도착했지. 그는 그들에게 그냥 서서 촬영만 하라고 했어. 그는 돌진해서 무기를 채찍 형태로 바꿔 괴수 한 마리를 두 동강 냈어. 그러고는 채찍 부분을 위로 던졌지. 그리고 검으로 바꿔 다른 한 마리를 베어버렸어. 그는 아직 상처의 영향이 남아있어서 펠리에게 저쪽도 찍어달라고 했어. 왜냐하면 그쪽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야. 이에이는 명확한 전투 전략이 있었고 괴수 앞에서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 레이포는 아무도 돕지 못하게 했는데 이건 자신의 무모함 때문에 벌어진 전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죽으면 그걸로 끝인 전투였지. 그래서 아무도 이 큰 책임을 대신 짊어지길 원치 않았어. 그는 전력을 다해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어. 그리고는 니나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어서 회장에게 보고했어. 레이폰 일행은 아직 돌아오는 중이었고 펠리만이 니나가 지금 그 염소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염소는 그녀의 정신을 다른 도시로 보냈지. 레이폰은 이번에도 전투에 나섰고 펠리는 그가 수백 마리의 유생체와 싸워야 한다고 했어. 그는 니나에게 기관실로 가라고 말하지만 않았어도 그녀가 실종되지 않았을 거라며 죄책감을 느꼈어. 그는 재빨리 와이어 형태의 무기를 사용해 승리하고 돌아왔어. 할리에게 무기 수리를 부탁했지만 그는 여전히 레이폰이 카타나를 써서 힘을 발휘하길 원했어. 그는 거절하고 쓰러졌지. 샤니는 그가 3번 연속으로 싸웠으니 쉬라고 했어. 어제부터 계속 싸웠기 때문이야. 하지만 리나가 아직 실종 상태라는 말을 듣고는 쉴 수가 없었지. 그때 갑자기 펠리도 쓰러졌어. 한편 릴린과 사바는 다른 학원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조사를 위해 붙잡혔어. 이 도시가 도난 사건을 겪고 있어서 케이를 확인해야 했고 게다가 그녀는 무기까지 소지하고 있었거든. 한편 니나는 도시 외곽에 도착했어. 그리고 경비병에게 붙잡혔지. 릴리는 사바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레이폰을 위해 무기를 가져왔을 뿐인데 오해를 받아서 꽤 화가 났어. 사바는 이 도시의 전자정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사를 하러 떠났어. 그날 밤 릴린이 식당에 갔을 때 우연히 그곳에서 니나를 만났어. 그녀는 니나에게서 그 염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음식을 떨어뜨렸지. 니나는 릴린을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 둘은 같이 앉아 식사를 했고 릴린이라는 이름을 듣자 그녀는 레이폰의 편지 사건을 떠올렸어. 하지만 그냥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몰랐지. 둘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어. 다음날 아침 회장은 괴수가 곧 공격해 올 것을 알아차렸어. 펠리는 능력을 너무 많이 써서 지쳐 있었지. 이것이 바로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했을 때의 폐해야. 회장은 이 사실을 공표하고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할 거라고 했어. 펠리가 깨어났을 때 옆에 앉아있는 레이폰을 봤어. 그의 뺨을 만지려는데 그가 깨어나는 바람에 얼굴을 붉히며 그의 코를 꼬집었. 그녀는 그가 니나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도 몸을 돌렸어. 하지만 갑자기 총성이 울렸지. 그때 니나는 릴린과 함께 놀고 있었어. 갑자기 릴리는 이 새가 떠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 갑자기 하늘에 새떼가 나타났어. 빛나는 것을 보고 니나는 그것들이 전자정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뒤쫓아갔어. 릴리는 밖으로 나가봤고 경비병은 괴수가 곧 공격해올 거라고 했지만 군부대장인 로이는 시민들에게 침착하라고 요구했어. 그는 겉으로는 믿음직스러운 척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 그 후 사바가 릴린을 데리러 왔지만 그녀는 전자정령 쪽으로 달려갔어. 사바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어. 니나는 뒤를 따르다가 우연히 예전의 기관실에서 전자정령을 잡았던 무리에게 포위당했어. 한편 릴리는 새떼를 따라가서 아까 그 새가 아래에 있는 기계 때문에 무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봤어. 그녀는 그걸 부수려고 다가갔다가 떨어졌지만 로이가 나타나 그녀를 받아주고 기계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 새떼를 자유롭게 해줬어. 하지만 로이는 꽤 수상한 표정을 지었어. 한편 레이포는 병실에 던져졌는데 아까 회장이 그에게 마취총을 쐈기 때문이야. 회장은 그가 무리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가 쓰러지게 둘 수 없었어.
그는 현실에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거든. 니나가 사라졌다는 현실 말이야. 결국 그는 말을 듣고 쉬기로 했어. 회장은 시민들 앞에 서서 괴수가 곧 공격해 올 것이지만 목숨을 걸고 싸울 군인들이 있다고 발표했어. 그 말을 듣자 더는 부정적인 반응 없이 군인들을 응원했어. 페니는 레이폰을 찾아갔는데 그녀는 능력 사용을 금지당했지만 만약 그가 원한다면 기꺼이 한계를 넘어 능력을 사용해 돕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그녀가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 한편 니나는 이전에 검성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어. 그리고 릴리는 로이와 함께 정령을 돌려주기 위해 기관실로 갔지. 하지만 로이는 문을 닫고 사악한 미소를 지었어. 레이포는 회장의 말대로 쉬기로 했고 샤니가 꽤 강력해 보이는 대포를 만든 것을 봤어. 한편 릴리는 로이의 본색을 알아채고 도망쳐야 했지. 철문 뒤에 숨으려 했지만 그의 내력에 밀려났어. 그녀는 우연히 딸깍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에 로이가 두려워하는 걸 보고는 더 세게 두드렸어. 그 소리를 계속 냈지. 그가 이 소리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과거에 똑같은 소리를 내는 괴수에게 겁을 먹고 도망친 적이 있기 때문이야. 전장에서 말이야. 그는 밖에 있는 놈들과 똑같은 가면을 썼고 니나가 이곳으로 달려왔어. 그녀는 그가 자기 도시에서 추방된 자라는 걸 알아챘어. 그는 도망쳤고 니나는 정령을 돌려주기 위해 기관실로 내려갔어. 그녀는 릴린에게 방금 그 무리에 대해 설명했고 이들이 정령을 만드는 곳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어. 전자정령 말이야. 그냥 그렇게 설명할 뿐이지.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설명을 마친 니나는 갑자기 쓰러졌어. 한편 숨어있던 로이는 사바에게 붙잡혔어. 그는 로이의 다리 한쪽을 부러뜨리고 다가오는 괴수와 마주하게 했지. 그가 도망치려 하자 팔 한쪽도 부러뜨렸어. 그는 극심한 공포에 떨었고 사바는 한 손만으로 그 괴수를 조각내버렸어. 로이는 너무 놀라 기절해버렸지. 사바는 미친 듯이 웃다가 니나를 도와준 남자에게 발각됐어. 둘은 서로를 몰라서 일단 공격부터 했지만 상대방이 먼저 자리를 떴어. 니나는 릴린의 무릎에 누워 안정을 취했어. 둘 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었지. 릴리는 두 사람의 소중한 사람이 꽤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둘 다 그게 같은 사람이라는 건 전혀 몰랐어. 그 후 니나는 다시 그 정령에게 조종당했지. 릴리는 돕고 싶었고 뒤에 있는 하얀 정령을 봤어. 붉은 새는 그녀에게 기도하라고 했고 그 염소 정령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알려줬어. 그녀는 손을 모아 기도했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 그녀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그녀에게 힘을 빌려주기로 했어. 그녀가 다시 깨어났을 땐 사바만 있었고 니나는 사라진 뒤였어. 한편 레이폰이 있는 곳에서는 괴수떼가 몰려왔어. 군인들은 총의 에너지를 충전해 발포했어. 그 한 발은 엄청나게 강력해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도 그 열기와 압력을 느낄 수 있었지. 수가 줄어들자 군인들이 남은 괴수들을 처리하러 나섰어. 갑자기 펠리는 자신들의 전자정령이 돈 밖에 있다는 걸 감지했어. 한편 니나는 깨어나 그 검성의 공간 안에 있었지. 그녀는 그를 용병이라고 생각했고 그도 부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었지. 그는 그녀에게 릴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줬어. 릴린이 전자정령의 근원이기 때문이야. 그 후 그녀는 그 공간에서 풀려났어. 한편 군인들은 괴수들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지만 괴수의 수가 너무 많았어. 결국 레이폰도 전투에 나설 수밖에 없었어. 그는 싸우다가 위에서 누군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지. 그는 와이어를 엮어서 괴수를 새총처럼 이용해 날아올랐어. 올라가 보니 그건 바로 니나였지. 그녀도 그를 알아봤고 두 사람은 하늘에서 서로를 껴안았어. 회장은 그녀가 그에게 돌아온 것을 봤지. 돌아왔을 때 도시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고 회장은 경로가 다시 안전해지고 괴수를 피하게 된 걸 봤어. 아마 염소정령이 그들의 하얀 정령에게서 분리되었기 때문일 거야. 한편 니나는 검사를 받으러 갔고 모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하늘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건 믿기 힘든 일이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다. 일행은 일단 돌아갔지만 니나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지만 샤니는 니나에게 시간을 더 주자고 했다. 당분간 푹 쉬라고 했다. 하지만 하이아는 읽고는 찢어버렸고 지금은 이 상태다. 하이아는 예전 스승님과 그에게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었는지를 떠올렸다. 한편 니나는 딘을 찾아갔는데 딘은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그녀는 계속 자신 안에 정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레이포는 샨테와 훈련해야 했다. 그는 그녀가 꽤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원한다면 내일 계속하자고 했다. 룩이 그에게 부탁한 것이었는데 그는 레이폰이 더 많은 실력자를 훈련시켜서 다가올 도시 대항전에 도움이 되게 하길 원했다. 그때 하이아는 볼 일이 있어 시내에 나가 있었다. 그들은 추방된 전자정령을 사바리스가 처리하도록 여왕에게 소환되었기 때문이다. 레이폰과 니나는 그때 함께 훈련하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자 샤니가 도시 대항전에서 레이폰이 전부 캐리할 거라고 농담했다. 페리는 모두가 그에게 의지하는 것에 화를 냈다. 니나가 대신 사과하자 페리는 자리를 떠났다. 그는 페리를 쫓아가 샤니는 그냥 농담한 거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니나가 나서는 것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것이었다. 그 후 하이아는 페리를 뒤쫓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도시에 다른 도시가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건 바로 니나가 있던 도시였다. 그가 막 돌아가려 할 때 편지가 도착했는데 페리의 17소대 회장이 함께 들어있었다. 그와 니나는 학생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페리를 찾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편지는 하이아가 보낸 것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레이폰과 결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은 뒤 도시 대항전에 돌아와 싸울 생각이었다. 그날 밤 리린이 정식으로 이 도시에 도착했고 그녀는 사바리스와 헤어졌다. 그는 다른 임무를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났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도시 대항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소대 전원은 준비를 마쳤고 레이폰의 자리는 임시로 룩과 샨테가 대신하게 되었다. 레이폰의 부재로 인해 회장은 반제에게 작전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페리는 바메린에게 능력이 봉쇄당해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총을 든 소녀가 음식을 가져다 주고는 받기 소란스럽다며 서둘러 나갔다. 하이아가 회장의 여동생을 데려왔기 때문에 모두 소란스러웠지만 그는 단지 레이폰을 유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다. 게다가 이 용병단도 곧 해산될 것이었다. 청검수수자가 이곳에 도착해서 그들의 임무는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돌아갈 고향이 있는 자는 지금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하이아에게 이 용병단은 집과 같았기에 이 용병단이 해산되면 하이아도 다른 곳을 찾아 이 일을 계속하며 마음껏 검을 휘두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하이아는 자신과 레이폰 중 누가 더 강한지 확인해야 했다. 레이폰도 이곳에 도착했고 하이아는 결투가 끝나야 페리를 풀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검을 뽑아 돌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리리는 오늘따라 거리가 왜 이렇게 한산한지 의아해했다. 갑자기 그녀는 병사와 부딪혔다. 한편 회장은 상대 도시가 방향을 바꿨다는 보고를 받았다. 모두가 그들이 후퇴했다고 생각해서 시합을 연기했다. 니나는 레이폰을 지원하라는 호출을 받았지만 그의 싸움은 이미 도시 전체에 패기가 울려 퍼질 정도로 격렬했다. 두 사람은 이 검술의 고수들이라 실력이 팽팽해 보였지만 레이폰은 검이 싸구려였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양쪽은 자세를 잡고 돌진의 공격을 주고받다. 밀려났고 다시 서로에게 돌진했다. 레이폰은 이 싸움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그와 같은 엘리트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을 엘리트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청검을 받고는 버려버렸다. 말싸움이 지겨워질 때쯤 페리도 달려왔지만 갑자기 리린이 이곳에 나타나 그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그가 항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한다고 꾸짖었다. 한편 회장 측은 도시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 이유를 알아냈다. 그 도시가 방향을 튼 반대편에서 라돈과 다른 청검수수자들의 고향 도시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두 라돈의 고향 도시가 온다는 소식에 약간 걱정했는데 그곳은 불패의 도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과 싸우게 된다면 패배는 확실했다. 다만 그들은 무슨 이유로 그 고향 도시가 이곳으로 오는지 그리고 자신들과 싸울 가능성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모두가 레이폰 탓으로 돌렸다. 회장 측은 상대 도시가 더는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을 보았다. 회장은 페리에게 정찰을 보냈고 부하들에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투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17소대와 레이폰을 소집했지만 페리는 레이폰을 고향과의 싸움에서 빼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회장은 그 청을 기각하고 나중에 레이폰을 따로 불렀다. 리리는 니나를 다시 만났는데 그녀도 이전 도시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를 몰랐다. 그녀는 레이폰의 안부를 묻고는 자리를 떴다. 리린이 레이폰에게 갔을 때 그는 깨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페리와 니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부인했지만 그녀는 눈치채고 있었다. 니나는 자신이 항상 약하고 동료에게 의지한다고 말했는데 그 동료란 바로 레이폰이었다. 그는 리린이 어떻게 니나를 잘 아는지 몰랐는데 그녀는 방금 학원 도시에서 둘이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한편 루근법에 어긋나는 군사도시와 싸우게 될 줄은 몰랐다며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 사바리스가 찾아왔다. 루기 형이 왜 여기에 왔는지 묻자 그건 여왕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들의 도시 전체가 따라온 이유는 그도 모른다고 했다. 사바리스는 또한 레이폰과 다시 한번 겨뤄보고 싶어 했는데 레이폰은 그에게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룩이 아끼던 스승이 자기 손에 죽었다고 밝혔다. 그자는 금기를 탐하다 스스로 괴물이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레이폰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했다. 룩은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울부짖을 뿐이었다. 그때 도시 전체가 다시 이상해지더니 군사도시를 향해 움직였다. 회장은 부하들에게 포를 준비시켰다. 상대방에게 선제 공격을 당하는 이 차라리 법을 어기고 먼저 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레이폰에게 급히 오라고 연락했지만 리린이 길을 막았다. 그녀는 여왕에게 부탁해서 그를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더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고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그는 회장을 찾아갔는데 니나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보고 리린에게서 니나를 만났고 니나에게 황금 염소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 전자정령이 분명 니나를 조종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의 하얀 전자정령 또한 니나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두 정령이 모두 문제를 일으켜 질서가 무너지고 니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도시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그녀에게서 전자정령을 분리해야만 했다. 그것은 니나가 딘처럼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니나 역시 위험해질 것이다. 포는 장전이 완료되어 발사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갑자기 하늘의 오로라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괴물이 기어나왔다. 경보가 울렸고 경찰은 서둘러 시민들을 대피시켜야 했다. 리리는 레이폰에게 검을 가져다 주려 했지만 넘어져서 이전 도시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다. 여왕은 이 괴물을 알아봤는데 그것은 리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때 니나는 다시 염소를 만났고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알지 못했다. 포는 장전이 완료되어 발사 준비를 마쳤다. 포탄은 괴물을 둘로 갈라놓았고 그들은 그것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페리는 능력으로 그것이 아직 살아있으며 심장이 두 개인 두 마리로 나뉘었다는 것을 알았다. 재장전하는 데 2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당장 군사도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공격하러 나갈 수는 없었다. 그 후 그것은 도시 밖으로 뛰쳐나갔다. 분리해야만 했다. 그는 그들에게 이 시간을 주며 그동안 괴물이 움직이면 맑고 니나도 찾으라고 했다. 만약 해내지 못하면 그는 도시 밖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포를 발사할 것이었다. 한편 여왕 측은 침입자를 감지하고 청검수수자 1명을 보내 확인하게 했다. 지하로 내려간 청검수수자는 그 관찰자를 발견했다. 그는 가면을 쓴 무리들과 맞서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녀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상관없이 총을 난사했다.
여왕 또한 린텐스에게 괴물이 도시에 접근하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레이폰은 소대원들과 함께 출동했다. 그는 괴물을 막고 다른 사람들은 니나를 찾기로 했다. 회장은 꽤 걱정했는데 몇 분 전 페리가 자신도 참가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반항하기까지 했다. 동시에 그녀와 소대원들이 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냥 포를 쏘라고 했다. 리리는 레이폰이 괴물 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검을 전해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그곳에 데려다 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룩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른 청검수수자들도 그 가면 무리를 막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 한편 사바리스는 청검을 받기 위해 여왕에게 돌아갔고 레이폰의 검이 아직 여기에 있으며 여왕이 그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레이폰은 니나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2마리의 괴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녀가 무기를 뽑으려 돌아가는 걸 막고 내공을 뿜어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녀가 계속 돌진하자 그는 그녀를 넘어뜨리고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녀에게 헬멧을 씌워주었고 다른 사람들도 곧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레이폰은 니나를 괴물에게서 데리고 나왔고 그녀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에 그는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지하 시합에 참가해서 아버지의 실망을 샀고 그래서 속죄의 의미로 아버지의 검수를 펼치기 위해 카타나 사용을 스스로 금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나 싸울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싸우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주길 바랐지만 그녀는 틀렸고 그를 자신이 만든 문제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좀 덜 비관적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잠이 들었고 레이폰은 그녀를 동료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바리스는 담 니나에게서 정령을 꺼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이폰은 청검수수자가 괴수와 싸우는 것을 돕기로 결정하고 포가 발사되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달려들어가자 페리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청검수수자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루켄스는 리린을 만났고 그녀는 루켄스에게 이 검을 레이폰에게 전해주거나 최소한 자신이 직접 전해줄 수 있도록 레이폰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켄스는 다른 사람 때문에 레이폰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레이폰이 더 이상 카타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가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계속 루켄스에게 애원했습니다. 모든 죄는 자신이 짊어질 테니 최소한 이 것만이라도 레이폰에게 전해달라고. 한편 사바리스는 니나를 구석으로 데려가 여미 정령이 아직 그녀 안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는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의지를 꺾기 위해 더 세게 치려 했지만 레이폰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바리스를 막았지만 그는 니나가 죽으면 정령이 저절로 나온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레이폰은 기술을 써서 막고 니나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그 염소도 갑자기 사바리스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임무를 받았을 때부터 이 힘을 탐냈고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것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기둥들이 세워지고 공기를 정화했습니다. 사바리스는 힘을 좀 시험해보고 싶어서 레이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돌진하며 힘을 과시했습니다. 둘 다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사바리스는 청검이 없는 그가 너무 약해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루켄스와 리리는 검을 전해주기 위해 레이폰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샨테는 루켄스가 레이폰 때문에 애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러는 이유는 레이폰이 지금 이 도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가 이 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샨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린 샨테는 기뻐했습니다. 페리가 루켄스에게 연락해 레이폰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바리스에게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그와 싸우는 건 너무 지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리가 레이폰에게 전화해 루켄스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레이폰에게 검에 대해 말했지만 그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리린과 페리는 함께 그를 설득하며 그 속죄하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바리스가 끝내기 위해 기술을 쓰려 할 때 여왕에게 있던 청검이 갑자기 그에게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해 사바리스의 공격을 막고 그에게 되받아쳤습니다. 사바리스는 날아갔고 리린도 카타나를 레이폰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기쁘게 아버지의 선물을 받아들였고 갑자기 청검과 카타나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아래에 있던 청검 수수자들은 가면 쓴 자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위에서는 린텐스와 다른 사람들이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리를 놓쳤고 그것은 도시를 향해 빠르게 돌진하여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켄스는 어쩔 수 없이 니나를 데리고 떠나야 했고 리리는 잠시 여기 남기로 했습니다. 학생회장이 반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괴물을 조준할 수 없었고 그래서 회장은 도시를 포기하고 저쪽의 난민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모두 대피하면 도시를 폭파하고 나머지는 반에게 맡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레이폰이 청검 카타나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페리에게 괴물의 약점을 물었고 페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검으로 괴물의 광선을 뚫고 곧장 약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로 반이 총을 준비하고 있던 곳으로 떨어뜨려 파괴했습니다. 다른 청검수수자들도 레이폰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전력을 다해 반대편 괴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두 마리 모두를 성공적으로 처치했습니다. 그 후 린텐스가 레이폰에게 전화해 청검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리린을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바리스는 사라졌지만 분명 곧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후 린텐스는 여왕이 리린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리린을 딸처럼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리린이 평범하게 살길 바랐지만 그녀는 레이폰처럼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리린은 매우 중요합니다. 괴수를 물리칠 열쇠가 그녀의 눈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폰은 괴수들과 밖의 긴 싸움으로부터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이 도시에서 계속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는 리린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